다음에는 스웨덴이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좀 영국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을 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늦게 시작을 했고, 물론 한국보다는 또 100년 정도 일찍 시작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1870년에 스웨덴은 산업화가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1930년대 정도까지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스웨덴의 특징을 따지자면 사실 이때는 미국보다 더 철저하게 시장 경제를 따르는 국가였고, 스웨덴 GDP에 대한 재정 비중도 5.7%였는데 당시 미국이 같은 기간 동안 7.3%였다고 하니까 사실 미국보다 스웨덴이 이 당시에는 훨씬 작은 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 위치를 차지를 해서 영토를 그대로 보존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나치 독일의 철강석을 엄청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스웨덴에 질 좋은 철강석이 많이 나는데, 이때 이제 연합군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의 철강석을 많이 팔아서 이 독일에서 이 철강석을 가지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전후에도 그 유럽이 인프라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재건을 하려고 수요가 생겼을 때 스웨덴에서 철강석하고 목재 이런 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부를 많이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7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복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스웨덴의 주요 집권 여당이 3인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3인당이 30년대 초에 처음으로 집권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0년대 초에 처음으로 뭐 국민의 집 이런 이제 복지의 이념을 조금 정립을 하던 시기였고, 근데 물론 뭐 적극적으로 복지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 약간 개념이 잡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유시장주의와 복지 모델이 조금 공존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요 복지 같은 경우는 50년대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40년대, 50년대 좀 생겨나기 시작해서 한 70년대에 이르면 이제 절정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70년 정도가 되면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1인당 GDP로 따지면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3위, 4위 이 정도 했다고 합니다. 1970년.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고, 그때 워낙 산업혁명 시작하고 한 100년 동안, 그리고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그래서 100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이제 그걸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 스웨덴을 특정시키는 그런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70년대 스웨덴이 좀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좀 강하게 뿌리 잡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보면 세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소득세는 뭐 87%, 법인세 58%, 한국세 이거는 이제 30%에서 80년대까지 가면 한 6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조한테도 엄청나게 큰 권한을 쥐어줬고, 그리고 복지 혜택도 엄청 늘어났고, 정부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이때는 GDP에 대한 재정 비중이 6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70년에 산업화가 시작한 이후로 스웨덴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게 서유럽 다른 국가 평균 대비 스웨덴의 1인당 GDP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870년에는 뭐 0.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유럽 선진 16개국 평균 대비 스웨덴의 1인당 GDP가 한 0.6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30년대가 되면 엄청나게 급성장해서 서유럽 평균 16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고,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 번 이렇게 꺾이는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를 엄청나게 높게 하고, 노조가 권한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게 되고, 큰 정부를 가지게 되고, 또 복지 혜택이 너무 광범위하게 주어져서 복지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70년에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GDP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70년대에 그 오일 쇼크도 있었고, 또 당시에 스웨덴은 주력 산업이 조선이나 철강석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한국이나 뭐 이런 다른 그 신흥국
추격을 받으면서 좀 불황에 빠지기도 했고, 스웨덴은 사실 수출에 엄청 의존을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수출 대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글로벌로 이 당시에는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좀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스웨덴 코로나화를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웨덴 코로나화를 평가절하를 시키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수출은 잘 됐지만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또 인플레가 생기고,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실업보험 같은 것도 많이 지출을 해야 됐고, 또 취업을 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코로나가 한 번 더 평가절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투기 세력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정부에서 그거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그렇게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니까 버블이 터지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부동산 버블도 엄청 심했고,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수출을 하면서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80년대 중반 들어서면 이제 자본 자유화도 했고,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식 시장에도 버블이 끼고 부동산에도 버블이 끼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준금리를 갑자기 그렇게 올려버리다 보니까 버블이 꺼지고, 그래서 급기야 91년에 되면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스웨덴에서 이때는 이제 복지병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요소를 가미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금개혁도 시작을 하게 되고, 복지 혜택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고, 세제도 좀 축소하는 식으로 감세를 많이 했고, 공공부문 민영화도 시키고, 그래서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 재정에 그 적자난 걸 많이 메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그래프에서도 2000년대 중반 되면 조금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때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조금 만회를 해서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웃도는 2.8% 정도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187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실시하던 1870년부터 1970년까지 한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스웨덴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7, 80년대에 그런 기조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위기에 빠지게 됐고, 다시 90년대 들어서 이걸 개혁을 하고 친자본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어떤 점에서 보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를 많이 취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정부 정책에 항상 1순위로 기업 가기 좋은 국가를 건설을 하는데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법인 세율을 낮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의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순환 출자라든지 아니면은 차등 의결권 제도 이런 거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해서, 사실 정규직은 해고를 하기 좀 힘든 건 한국이랑 비슷한데, 임시직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서 기업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고, 또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스웨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스웨덴이 사실 경쟁력이 되게 높고 또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정부의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순위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OECD 상품 시장 지수, 상품 시장 규제 지수 이런 거를 봐도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라든지 가격 규제라든지 뭐 무역 투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를 유지를 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쉽도록 그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그런 걸로 스웨덴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스웨덴은 전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찾자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 정도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금도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가 중산층 근로자들한테 높은 부담을 지우는 거지 자본이나 기업에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은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 종주국 같은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스웨덴의 위상,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국가 건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소득이 평평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야지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경제의 해악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국가를 건설을 하면 경제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인과관계가 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웨덴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건설을 한 거지, 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스웨덴이 경제보국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보다 더 작은 정부를 유지를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던 국가였고, 그래서 197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3위 정도에 해당하는 훨씬 잘 사는 국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그 집권 여당이었던 3인단이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7, 8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세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지금은 사실 뭐 1인당 GDP PPP로 따지면 20위 안에 이제 한 16위, 7위 이 정도 하는데요. 물론 그래도 잘 사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시장 경제를 하면서 전 세계 3위를 하고 뭐 이런 시기에 비하면 사실 지금 많이 내려오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스웨덴이 물론 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경제 성장을 많이 도모하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좀 비효율을 초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큰 정부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로 북유럽이 정부 고용 비율, 그러니까 공무원 비율이 3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근로자 3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공무원은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고 돈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2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1명의 월급으로 주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기가 좀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덴이 그동안 이제 운도 좋았고 또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 100년 가까이 1970년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복지국가를 유지를 할 그런 체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이 그 코로나 초반에 그 락다운을 유럽 다른 나라들은 다 했는데 스웨덴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오픈해서 요양원에 있던 많은 노인들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웨덴은 이 락다운을 하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세금이 안 거치면 이거를 사회를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락다운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스웨덴 같은 그런 복지 모델을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계속 되어야 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모델인데,
사실 스웨덴 모델 자체가 이제 60년대하고 70년대 거쳐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이 당시에는 호황이었고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스웨덴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경제가 성숙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한 2%대, 코로나 전에는 2%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지나서 완숙 단계로 들어서면은 그 기존에 걷었던 만큼 세금이 많이 걷어지지 않게 되고, 그 스웨덴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이러면은 세금을 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복지를 수요를 할 사람은 또 많아지고, 그래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지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고,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식의 뭐 무상의료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글쎄 어느 정도로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복지 개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